분명 저희는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돈을 더 벌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을 더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책에서 데일 카네기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람들은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고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카네기는 실제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더라도 이걸 놓친다면 근심과 걱정에 빠질 거라고 경고한다. 첫 번째, 사실을 기록한다. 자신의 지출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0.1% 정도다. 최소한 한 달, 가능하다면 석 달 정도는 지출 장부를 짜라. 성공하고 싶다면 당장 노트 한 권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나의 현재 재정 상태를 놓고 비관하지 않는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웃보다 못한 상황에 걱정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억울함에 빠져 모든 것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필요하다면 가외돈을 번다. 생활이 녹록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가외돈을 벌 계획을 세워라.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부터 찾아봐라. 돈을 벌 기회는 많다. 네 번째,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출까지 늘리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한 이후부터 지출을 늘리기 시작한다. 원하는 수입에 도달하는 순간 해냈다라는 생각에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다. 자동차를 사고 새 옷을 장만한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다시 가난을 면치 못한다. 다섯 번째, 자녀가 돈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친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책임감을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자녀에게 매주 용돈을 줄 때마다 예금하고 직접 확인하게 했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가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고민해라. 당신의 돈에 관해서는 당신이 주체라는 걸 기억해라.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말 그대로 당신의 일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돈을 다루고 돈의 주인이 될지 당신이 고민할 차례다. 걱정 중에 돈 걱정만큼 힘든 것도 없죠. 그렇죠. 네. 근데 90% 이상 사람들이 그 돈 걱정에서 평생 해방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돈 걱정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돈 걱정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좀 의미 있어 보이는 거 몇 가지를 뽑은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 사실을 기록한다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걱정이 생기면 패닉이 오고 그 패닉이 또 다른 패닉을 부르면서 계속 구렁텅이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돈 걱정도 걱정 중에 하나니까 이전 편에서 얘기한 3단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응하면. 첫 번째가 뭐였냐. 첫 번째가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거였잖아요. 돈 걱정이 있다. 그러면 돈 걱정으로 인한 상황을 직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써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좌랑 이런 걸 다 털어서 정확하게 내가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내 집 마련 강의할 때 사람들이 내가 집을 마련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강의 준비하면서 막 인터뷰하고 사람들이 어떤 거 어려워하는지를 보고 하려고 인터뷰도 하고 질문 들어오면은 막 그거 질문했던 거 답변했던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 입지가 어떻고 뭐 부동산 할 때요 입지가 어떻고 뭐 무슨 뭐 LTV가 어쩌고 이 전에 본인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난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 근데 사실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네.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 내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대출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만큼을 버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떤 수준이냐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좀 못 참고. 쓰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첫 단계는 막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지를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 내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돈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적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지금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 휴면 계좌가 많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서 그 계좌를 하나 다 새로 만들었는데 사업자 계좌를 그때 제가 2008년에 가입한 적금이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나? 48만 원. 보통 휴면 계좌면 뭐 1,000원, 200원, 300원 이러는데 적금을 와. 내가 1년 동안 들어놓고 한 달에 4만 원씩
2년이네. 옛날에 장마라고 있었어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알죠. 근데 그런 돈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 받아가라고. 휴면보험금. 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써보세요. 내 계좌를 다 열람을 해보시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돈, 두 번째가 소득. 소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변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소득 얼마나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절대 얘기 못해요. 제가 내 집 마련 강의하면서 엄청 충격받는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요. 작년에 세금 얼마 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체적으로 아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그렇지. 마음이 크죠? 근데 그게 마인드가 뭐가 문제냐면은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소득은 세전 소득이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탈세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충격을 받아. 와, 내가 세금 이렇게 내? 이렇게 많이 내, 내가 세금을? 이런 거를 알아야 공부를 하죠. 어떻게 하면 절세하지? 절세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파악하게 된다. 그러면서 걱정은 뒤로 가고 내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 사실을 기록한다를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네. 코코님 어땠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카드 연체하고 할 때도 이 사실을 기록은 했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야. 방법이 잘못됐었죠. 그냥 네. 지출 내역만 정리를 했었어요. 이거를 복기를 하고 내가 이만큼 써서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고 지금 내 총 지금 자산은 얼마네 이거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카드값 얼마고 지출 얼마고 그냥 내역만 그냥 기록을 한 상태로 10년을 넘게 가계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는 게 아니 없더라고요. 가계부 10년을 썼다고요? 썼죠.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아.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전혀 또 저는 그걸 또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 근데 저는 지금 좀 중요하다 보는 게 네 번째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출까지 원금이 있으니까 그 수익금은 꽁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했구나. 그러면서 소주 먹구나. 참이슬. 뭐 그렇죠. 먹고 술도 먹고 뭐 여행도 가고 막 선물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치. 이렇게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산은 그대로고 왜냐면 원금만 있으니까 그대로고 소비의 수준은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떨어지면 속상해서 또 먹고. 맞아요. 또 떨어졌어.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또 속상해 또 한잔하고. 이게, 그럼 자산은 자꾸 더 도그라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계속해서 벌어가는데 지출이 이렇게 저렇게 은근히 많아지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목표하는 자산을 정하고 그 자산이 정해질 때까지는 소비를 좀 최대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면서, 왜냐면 종잣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바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 아닌, 그러니까 자산이 제가 이제 투자한 뭐 아파트나 이런 게 전세 증액분이 들어온다거나 뭐 매도를 했다거나 이럴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근로로 번 게 아니라 자산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온 소득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뭐 한 10%나 떼서 뭐 가족한테 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저한테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오히려 자산은 더 늘어나게 되고 지출도 적정하게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이렇게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나인 얘기가 처음에 공감했던 거가 사람들이 돈 걱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살면서.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돈 걱정 안 네. 하는 사람 없지. 근데 돈 걱정을 하는 이유를 저도 이제 이거를 15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거가 뭐냐면 돈 걱정을 하는 이유는 돈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돈 관리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를 벌면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겨야 돼.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번 거보다는 덜 써야 돼.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돈을 못 버는, 그러니까 내 근로소득이 멈추는 순간 다 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소득 중에 일부 얼마는 저축하고 일부 얼마는 이제 얼마만 쓰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가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도 뭐 주식 오르면 또 기분 좋아서 술 먹고 또 떨어지면 속상해 술 먹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서 기분 좋아 술 먹으니까 그 수익만큼 또 술 먹으니까 또 이제 수익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은 내가 남은 돈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사실은 근데 이 책이 거의 쓰여진 지 거의 뭐 거의 50년 이상 됐는데 되게 중요한 게 돈 관리를 못하면
내가 평생 돈 걱정한다. 많이 벌어도. 코크님도 아까 사실은 가계부를 썼지만 이게 안 된 게 내가 가계부를 쓰고 나서 이거 얼마만큼 더 리볼빙 되는데? 내가 이거 돌려막으면 얘는 얘 돌려막고 또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네, 맞아요. 맞지? 리볼빙이 그래. 영어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막기야.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카드 하나 더 만들 수 있네. 그러니까 연봉 서비스 늘었는데 이름을 이거 한 더 그렇게 넣지 했어.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사실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은 모으겠어. 라는 목적을 맞아요. 정해놓고 맞아요. 이렇게 했으면 코코님이 훨씬 대성했을 거야. 지금 같은 짜잘한 문자 말고 있잖아. 잔잔바리. 잔잔바리 문자 말고 엄청 큰 이제 거상이 됐을 건데. 여기 안 있어. 어쨌든 좀 그랬을 텐데. 네네. 약간 좀 이게 이런 거에 돈 관리가 처음 안 되니까. 맞아요. 그 이런 걸 너무 잘 안 알려주더라고. 특히 사회초년생들한테 특히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마찬가지야. 나도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끔 재무 코칭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가끔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가끔 얘기 들으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무 코칭 할 때 처음에 자기 소득과 지출과 자산을 정리할 거라고 그래요. 정말 재밌는 게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전부 다 자기가 평생 처음 해봤대. 그러니까. 맞아. 그게 너무 심지어 충격적이었어, 60대도 사실. 자기 자산을 평생 처음 정리해봤다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모으고 되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계부 쓰는 분들은 소득과 지출을 아는 분들은 있어. 근데 내 자산 정리를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산이라고 정리해온 게 뭐 자동차는 감가상각이고 어차피 나중에 이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건 자산보다 부채에 가깝죠. 근데 나도 그랬다. 나도 저도 너바님한테 그랬어요. 처음 만날 때 너바님이 너나님 자산이랑 소득이랑 그거 알려주세요. 사실 나이님 얘기한 거야. 나한테 갖고 왔는데 내 차를 차를 자산으로 썼어. 써놨더라.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완전 문맹이었어. 그래서- 나랑 별반 다른 거 없었네. 아니 나 진짜 그때 다 그랬어. 잔잔발이었어. 나 처음에. 전부 다 둘 다 잔잔발이었는데 그 사실은 그래서 내가 부자 아빠 안 아빠 이거 보라고. 거기에 보면은 차가 왜 부채인지 그런 얘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내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돈 관리에 중요한 건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얼마의 돈을 쓰는지 알아야지 내가 또 돈을 못 모으는 시기에. 그리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60세 이후에는 못 모은다. 네. 그럼 60세, 85세 이후까지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쓴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기간만큼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내가 얼마를 써야지 난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가 적정선인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주는 대로 벌고, 회사에서 연봉 주는 대로, 또 그걸 다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네. 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네. 음. 이게 나 아까 코크님이 투자 수익 생겼을 때 그거 다 갈라먹었다고 하는 거 나 그거 딱 알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지금 너반이 하셨던 얘기랑 맥락이 비슷한 건데 노력 없이 번 돈은 꽁돈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맞아요. 저 그때 그렇게 막 주식 공부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사람들 소비가 그런 식이야, 지금. 그런 식의 소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로 돈 버신 분들도 내가 이게 운이 좋아서 큰 노력 없이 번 돈이라도 그것도 돈이니까 쉽게 함부로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획하고 쓰시는 이것도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실거주 집이 지금 또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게 실거주이 딱 많이 전형적인 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차를 그럼 또 바꿀까? 이런 경우도 맞아요. 상당히 많거든요. 차를 사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떨어진다? 한 1억씩? 그럼 어떡할 거야? 차를 팔아야지 그러면은 다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원가 못 받잖아. 맞아요. 네.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출까지 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노력 없이 번 돈을 그냥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노력 없이 번 돈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노력해서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돈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